I hate people. 사는 게 힘들다. 나 이렇게 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각자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각자 도생입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고 도와주는 거 봤나요? 요지부동. 소통 불가.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더 많은 대립과 갈등과 편가르기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립과 단절, 신뢰의 부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뇌가 아니라 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뇌과학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연결이라는 게 뇌의 측면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박수 치지? 눈치 보면서 한 명씩 오다가 누구 한 명이 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조금씩 커져가는 게 또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어느 가수의 공연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야구장, 스포츠 선수들이 가는 곳에 가서도 이게 어느 순간 박수 소리가 하나 둘씩 들리다가 여러 명이 치는데 결국 박수 소리가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과 사람이 여럿 모여 있는 공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걷게 되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왼발 오른발 같이 걸음을 맞추게 되어 있고요. 여러 명이 그냥 자기 박자대로 박수를 치지만 계속 박수를 치다 보면은 짝짝짝짝 같은 박수 그 박자로 맞아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강의의 메인 주제는 연결인데, 태초에 연결이 있었다라고 할 때 뇌과학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연결이라는 게 뇌의 측면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약 5억 년쯤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엽충이라고 알던 그 생명체들이 전 지구를 덮던 그 시기에 최초의 뇌가 생겨났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뇌는 외부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 변화에 대응해서 도망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관, 이 둘을 연결하는 데서부터 뇌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었는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그 변화의 물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인지했을 때 스스로 운동해서 내 스스로를 움직여서 도망치거나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위해서 뇌가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뇌는 그 이후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은 수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저 사람은 뇌가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뇌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지부동, 소통 불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봤는지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해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면 뇌가 없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뇌가 없는 모든 존재들, 아메바,
대장균 아니면 뇌가 없는 식물들의 경우에도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변화에 우리만큼 포유류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뇌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존재들은 계획대로만 플랜대로만 움직입니다. 거의 99.99% 100%에 가깝게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계획이냐? 다름 아닌 유전자의 계획입니다. 양분이 많은 곳에 가면 섭취를 많이 하고 생식을 하고 또 다른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남겨갑니다. 이 모든 것은 유전자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늘 섭취하던 양분이 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섭취하면은 양분이 아니라 나는 죽게 되는 독이다. 그래도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가서 섭취하고 그게 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가서 이걸 섭취하고 전 종이 멸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뇌가 있는 존재는 가서 독으로 된 이 물질을 섭취하고 먹고 죽을 뻔했어요. 탈이 나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억하고 학습해서 저기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저거는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뇌가 있으면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서 학습하고 내가 스스로 변화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뇌가 있는 존재가 뇌가 없는 존재보다 유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생명체가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1, 2, 3 그럼 다시 가서 먹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내가 기억하고 학습한다는 게 용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용량이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죠.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왔다라고 할 때 쓰나미가 저 멀리 오고 있는 걸 저 정도의 파도가 오면 죽겠는데? 라는 게 예측이 되면 내가 몇 분이라도 일찍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살 수가 있겠죠. 뇌가 하고 있는 일은 유전자가 못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일,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뇌과학자들이 뇌가 대체 어떤 기관이냐라고 그러면은 미래 예측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거북이가 알을 낳아놓으면은 여기서 알에서 나온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막 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기어가는 거북이가 옆에 애가 안 나왔네, 못 나오고 있네, 도와주는 거 봤나요? 양서류나 파충류, 올챙이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입니다. 뇌가 있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는 대부분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유류로 넘어오게 돼서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침팬지, 돌고래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혼자 살아남는 능력은 훨씬 약해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챙겨주지 않고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지만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뜻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사실 뇌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포유류의 경우에는 뇌에 주름이 많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많은 뇌의 용량을 꾸겨 넣느라고 주름이 많고 이렇게 많은 뇌의 용량을 사용해서 하는 대부분의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존재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지식이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장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파충류, 공룡이 멸종할 때 살아남은 거는 쥐 같은 설치류였어요. 근데 쥐 같은 설치류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가 혼자 각자 도생하면서 나 혼자만 살아남는 그런 뇌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참고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쓰나미의 예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쥐인데 자고 있느라고 쓰나미가 오늘 못 봤어요. 눈을 딱 떴더니 다른 쥐들이 찍찍대면서 공포에 질려서 한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도망가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공포에 전염이 돼서 같이 도망가면 쓰나미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포유류는 내가 정보가 없어도, 쓰나미를 보지 않았어,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온지 알지 못해도 다른 존재의 감정, 다른 뇌가 얻게 된 정보를 참고할 수만 있어도 살아남는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진 게 나 하나의 뇌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의 뇌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맛있는 걸 보고 달려가나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뇌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것, 다른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를 참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장점을 주게 되면서 포유류가 이렇게 지구 전체에서 많이 번식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 같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뇌는 개체로 승부하는 뇌가 아니라 사회적 뇌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다른 연결들의 파워가 나의 파워가 되는 뇌를 지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는 다른 우리랑 비슷한 유인원들과 비교를 해서도 훨씬 강력한 이 연대와 연결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유인원들은 새끼를 낳고 둘째 새끼를 낳을 때까지의 이 생식 주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평균적으로 자연의 상태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새끼를 낳고 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젖도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게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들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약한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에는 과거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기조차도, 그 시기에서도 훨씬 더 생식 주기가 짧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 2년마다 새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훨씬 약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비슷한 다른 유인원들보다 이렇게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진화생물학자들은 다름 아닌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 육아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는 새끼를 낳으면 다른 존재가 내 새끼를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경우에는 이웃집에 맡기기도 하고 이모가 봐주기도 하고 첫째가 둘째를 봐주기도 하고, 한 아이를 기르려면 부모만 기르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한 아이를 기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내가 혼자서 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닌 사회와 집단 전체가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진화생물학자들은 합니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화의 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뇌가 생겨난 것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뇌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스킬도 흡수하는 형태로 인류가 진화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는 연대와 연결, 다른 존재와 같이 연결돼서 이 사회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이토록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들의 경우에는 이게 듬성듬성 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부족들을 만나는 일들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만 유난히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3박 4일을 정글을 넘어서 사막을 넘어서 다른 호모사피엔스를 만나러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딴 애들은 뭐 먹고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너는 맛있는 거 뭐 먹니? 너는 어떤 스킬이 있어?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것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서 이러한 교류를 하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와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인류라는 존재가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문명을 이룩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결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진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출산율 저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립과 단절, 신뢰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서로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함께 키우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의심의 눈길로 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고립과 단절된 사회에서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리고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의 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이야기도 연결의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일단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태아인 상황에서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그 경험이 뇌 안에 남아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을 연구한 아주 희귀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이 됐으니까 프랑스에서 자라난 이 입양된 아이는 중국어를 할까요? 못할까요?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실험 자리에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했냐면 실제로 프랑스에서만 나고 자란 아이들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이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바이링구얼 뇌와 그리고 중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의 뇌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입양된 아이들의 뇌 패턴이 중국어를 들었을 때 어떤 그룹의 뇌가 보여주는 반응과 비슷할까라는 실험을 한 거죠.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입양된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들려줬을 때 뇌가 보이는 반응은 중국어와 불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이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뇌가 보여주는 반응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도 모르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뇌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 자체의 패턴을 의식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뇌 안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 뱃속에 있던 시기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시기조차도 내 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략 2살 정도, 만 2세가 될 때까지 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태어나자마자 처음 몇 주 몇 달 동안 뇌는 무엇을 학습하냐 하면 빛이라는 신호를 인지해서 어떠한 것이 모양이고 어떠한 것이 색깔이고 어떠한 것이 움직임이고 이 모든 시각 신호를 뇌가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시각적인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 완전히 다르게 뇌가 이루어져 있어요.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되는 아기의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열심히 들어요. 어떤 신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소리인지를 구분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 거죠. 근데 대략 11개월, 12개월 정도 되면은 이미 뇌가 특화돼서 일본어를 들었던 아이의 뇌와 영어를 들었던 아이의 뇌가 다른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듣는 뇌의 경우에는 L과 R 이런 발음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R 발음이에요. fly, fry 다 후라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권에서 자란 그 아이의 뇌는 L이나 R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의 차이를 잘 듣지 못합니다. 인지의 과정이 어떤 신호가 의미 있는가를 찾는 과정이 대략 만 2세까지 대부분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뇌를 건축으로 비유하면 이 뇌라는 건축물의 85%는 만 2세까지 완성이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건
그렇다면 언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프로세싱하는 뇌의 영역은 2세에 완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뇌가 우리가 타고나기를 완성된 형태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떤 신호들을 듣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타고난 뇌가 제각각 다 다르게 작동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뇌로 우리가 제각각 다른 존재로 발달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어린 시기에 10세가 되기 이전에 굉장히 심한 언어 학대를 받았다. 너 같은 거를 내가 왜 낳았냐, 너는 죽어버리는 게 나았어, 막 이런 상처 주는 말들, 욕 이러한 것들만 듣고 자랐던 사람의 뇌는 성인이 돼서까지 이러한 상처나 트라우마를 보여줄까? 하버드 의대의 한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언어적으로만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뇌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이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형태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언어를 경험하고 어떠한 형태의 의미들을 학습했는가 이 연결의 형태로 우리의 뇌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게 되면 만 4세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와 부모의 연결이 또 각별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경험하는 시각으로 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해요. 아마 한 2세 3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아이가 뭐 포켓몬 같은 것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내가 아르세우스가 제일 센 포켓몬이고 뭐 피카츄를 봐서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 포켓몬인데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내가 본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제잘제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는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당연히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대략 5세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의 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뇌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분하는 능력이 다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Theory of Mind라고 그래서 마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박스를 하나 놓고 그 박스에다가 인형을 숨기는 실험을 해요. 셀리의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셀리라는 선생님이 아이랑 실험자가 놀고 있는 걸 같이 보고 있어요. A라는 박스에다가 인형을 딱 넣습니다. 그 순간 셀리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아이와 이 연구 실험자가 보고 있는 데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요. 이 셀리가 나갔을 때 실험자는 얼른 인형을 박스 A에서 빼가지고 박스 B 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는 나갔으니까 못 본 거죠. 아이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셀리가 돌아오면 인형이 박스 A에 있다고 생각할까? 박스 B에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 같은 어른에게는 의미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셀리는 박스 A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 봤잖아.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셀리는 A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답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하이 레벨의 고단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5세 6세 이전의 아이들은 그 능력까지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뇌가 느낄 것까지 생각하는 능력은 상당히 대단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5세 6세가 지나서 발달하기 때문에 만 3세 4세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A, B로 가서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5세 6세가 지나서 못 봤으니까 이 선생님의 뇌는 다르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사춘기로 들어서게 되면 뇌가 재건축 정말 그 리모델링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 지어졌던 건축물을 싹 다 바꿔서 엄마 아빠가 넣었던 건축물 인테리어 다 빼고 나만의 인테리어를 채워 넣으려고 그러고 이 뇌가 다시 재구성을 하는 시기가 되죠.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아닌 다른 또래 집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죠.
이때부터 활발하던 아이가 수치심도 느끼고 안 나서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심화되고, 이게 사춘기의 피크를 찍다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 반추, 스스로를 성찰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서, 뇌 안에서의 나의 자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셀프 인지로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음악 예술을 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재능이 없다. 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밥벌이를 해먹을 만한 자신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느낄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곡을 작곡했던 사람 또는 그 곡을 치고 있는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상당히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예술 장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가 됐건 연극이 됐건 음악 작품이 됐건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뇌와 듣는 사람의 뇌를 동시에 뇌 스캐너에 넣고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싱크로니제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강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의 뇌, 저의 뇌를 뇌 스캐너에 넣고 봤을 때랑 듣는 여러분의 뇌를 보게 되면, 말하고 듣고의 시간차는 있으니까 한 6, 7초 시간차가 나지만 뇌 전체의 뇌파 패턴이 비슷한 주기로 싱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현상을 뉴럴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 유리 하송이라는 교수님이 이거를 밝혀내고, 너무 신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뇌과학자들이 MRI 같은 데서 해도 아니면은 뇌파 측정기를 달고 EEG 같은 실험을 해도 계속해서 그 현상들이 보입니다. 너무 놀랍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보게 되면 플루트라는 악기가 생긴 게 다르고 첼로라는 악기가 생긴 게 다르고, 근데 두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할 때 똑같은 공기의 진동수, 떨림이 일어나면서 공명, 화음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가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뇌 전체가 같은 주파수, 같은 진동수로 이 뇌파가 싱크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남미나 유럽에 있는 누군가가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어떤 장면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 저마다 각각 다른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같은 걸 경험하고 공감할 때 뇌 전체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할 때 같은 진동수를 보이는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연결의 메커니즘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한 춤이나 즉흥 연주의 경우에는 언제 세질지, 언제 느려질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도 정확히 맞추잖아요. 한 번도 연주를 같이 해보지 못한 뮤지션들끼리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BTS의 칼군무, 꼭 BTS가 아니라 다른 아이돌 그룹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이 내가 무슨 곡을 연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나랑 정확하게 화음과 박자를 맞춰서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반응해서 움직이면 보는 데까지의 시간과 반응하는 데도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같이 춤을 추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음악을 누가 느려지고 누가 빨라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응해서 연주하려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연주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뇌파가 싱크되는
이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내가 이미 예측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런 칼군무와 합주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연결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그 국가 의료 전체를 책임졌던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다름 아닌 누군가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의 건강에 너무 해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8개비의 담배를 피는 것만큼이나 나의 암 걸릴 확률, 치매 걸릴 확률,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길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놀랄 만큼 그러한 연결들이 끊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4,000명의 19세와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4,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전체 57%가 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나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반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들 중에서 정말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전체의 37%가 넘더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손을 뻗고 물어보고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단절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OECD 모든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 우울 가장 높은 국가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때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던 김용 총재님도 이게 80년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년 자살률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로 느껴진다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우리 모두가 나서서 주변에 괜찮냐 정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AI 기술이 확대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단절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오히려 AI가 더 많은 일들을 해주고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익히고 스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다 AI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뭔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연결의 느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에게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연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뇌과학자로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뇌과학 영역에서도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 뇌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1인칭 뇌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1인칭 뇌과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과 인문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1인칭의 입장에서 답을 하는 거죠. 사실 인문학의 영역 그리고 마케팅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이 1인칭 뇌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습니까? 설문을 작성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UX 디자인을 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물어보죠. 어떻게 느꼈어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답을 하는 순간 나는 1인칭 뇌과학을 하고 있는 거죠. 1인칭의 입장에서 나의 뇌를 들여다보고 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1인칭 뇌과학에서 3인칭 뇌과학이 가능해지는 데까지 진화를 했어요. 3인칭 뇌과학은 뭐냐?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도 데이터로 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뇌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보여주는 디지털 족적, 행동, 선택, 남아있는 CCTV 자료, 내가 온라인에서 접속 기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고도 3인칭의 입장,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게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10년 후에 치매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 예측이 가능하고 ADHD 같은 경우도 또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어떤 테스트를 받지 않고도 나의 온라인의 기록만으로 이미 그러한 것들이 진단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1인칭의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3인칭의 입장에서 뇌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세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한 동료 연구자 중에 한 분이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인칭 뇌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건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뇌가 매 순간 항상 똑같은 나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나의 뇌의 상태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똑같은 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엄마랑 이야기할 때 나와 직장 상사랑 이야기할 때 나와 아들과 놀아줄 때 내가 똑같은 나냐?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연결과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연결과 관계를 바꾸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으로 가게 되면 나의 행복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저녁에 동창들과 술자리만 가도 행복한 얘기 별로 없어요. 사는 게 힘들다. 나 이렇게 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서로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나의 행복도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도 더 불행한, 나보다도 더 힘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하면 내가 그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나의 행복도를 높여줘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하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에게서 뿌듯함,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큰 게 아니더라도 옆에 정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 괜찮아? 우리 한번 밥 먹을까? 라고 내가 물어봐주고 손 내밀어주고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먹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을 만드는 게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연결을 주고 그러한 손을 내밀어서 어떤 연결과 연대가 가장 필요한 시기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도 우리의 뇌가 진화한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연결로부터 시작했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존재로 발달해 왔는가를 보더라도 나는 연결 안에서 성장해 왔고 발달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AI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봐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장동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태초에 연결이 있었다. 제목에도 딱 걸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AI가 우리 삶에 들어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예,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공감되셔서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옛날에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한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신지. 저는 양면적이에요. 작년에 카린이라는 여자분이 한 300만 인플루언서예요, 미국에서. 자기 AI를 만들었어요. 카린 AI라고. 그래서 나랑 썸 탈래? 나랑 연애할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자기의 AI 버전하고 연애를 해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고 1분에 1달러. 돈을 내고 연애를 하라는 거죠. 인간이 아닌 AI인데 아무리 온라인 300만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대체 누가 연애를 할까 의아했었거든요. 이분이 일주일 만에 7억을 벌고 한 달 만에 60억을 버셨어요. 모두가 다 개인 맞춤화되어 있는 어떤 AI랑 대화하고 모든 니즈가 맞춰지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진화하게 될까? 아니면 퇴보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많이 퇴화할 것 같아요. 너무 적적하고 말을 나눌 그 말씀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외로운 어떤 그 어르신 세대의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대화를 많이 하고 교류하는 AI가 있으면 치매가 발병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줄어들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약간 양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특정 나이대나 특정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 세대, 그러니까 자라나야 되고 실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봐야 되는 세대가 이렇게 AI랑 막 연애를 하게 되고 나에게 맞춤형의 어떤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AI와 관계하는 게 더 편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인류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끔찍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저는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연결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나의 어떤 벽과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벽을 허물면서 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만 맞춤형으로 모든 거를 맞춰주는 AI를 경험하는 게 과연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조금 그 부분은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AI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AI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연결을 줄어들여서 나를 더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거는 아무리 잘 포장을 하고 멋져 보이고 나에게 단기적으로 위안을 줄지라도 부정적일 거라고 보는 게 저의 기준점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뉴럴링크가 첫 번째 목표가 인간의 우울증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방식의 과학 발전이 이제 외로움이나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천재는 맞아요. 왜 천재냐면은 굉장히 어떠한 제품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셀링하는 걸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뉴럴링크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가 AI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AI 자체를 인간의 뇌에다 이식시키자라고 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요 칩을 통해 가지고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대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질문 주셨던 불안과 우울을 뉴럴링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는 아니고 당분간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AI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AI 업계는 크게 두 개의 캠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의 캠프는 롱터미즘이라고 그래서 장기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인류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만 발전시켜야 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AI를 규제해야 되고 그리고 한계를 정해야 되고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 엑셀러레이셔니스트라고 가속주의자가 있어요. 가속주의자들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가능성인데 이거를 이제 실현해 보자.
최대한 빨리 실현해보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AI를 개발하는가에 철학의 싸움으로 저는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도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만이 이제 AI가 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성을 지키면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답이다,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도구마처럼 여기게 되는 경향이 되게 강한데, 결과적으로 인류가 언제 발전하고 언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냐면 다양한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공통의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새로운 발전이 생겨나온 게 그 인류의 역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집단지성과 다양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우리가 모두 똑같지 않고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계속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보존돼야 되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다양한 답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혼란스러우셨다면 만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동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